평생 믿었던 남편의 추악한 배신이 발각되던 그날, 아내의 피 맺힌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인간!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다녀? 여보, 제발. 이건 다 오해야. 내 말 좀 들어줘. 걷잡을 수 없이 터져버린 갈등.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기막힌 사연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 그 모든 비밀이 밝혀집니다. 오늘 사연은 이순심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밤은 깊어 고요함만이 집안을 감돌고 있었지만 67의 이순심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옆자리에 누워 색색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진 남편 박두만. 그 평온해 보이는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순심의 눈동자에는 불안과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오늘따라 유난히 깊고 편안하게 잠든 듯한 남편의 모습이 순심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렇게 편안한 얼굴 뒤에 대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 주말 산행의 고단함 때문이리라 순심은 애써 그렇게 치부하려 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연기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가슴속을 어지럽게 떠다녔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순심의 삶은 잔잔한 호수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호수 표면에 남편, 두만의 수상한 행동이라는 돌멩이가 던져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이 일기 시작했죠. 평생을 무뚝뚝하고 멋이라고는 담벼락에 페인트 칠하듯 모르고 살았던 남자 박두만. 그런 남편이 얼마 전 적적해서 못 살겠다. 건강이라도 챙겨야지. 라며 난데없이 황혼 남성산악회라는 곳에 가입했고 그날부터 조금씩 아주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두만의 옷차림이었습니다. 빛바랜 등산복 한 벌로 10년은 좋게 버텼을 법한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거리는 새 등산용품으로 휘감기 시작한 것이었죠.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원색의 등산복,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몸에 착 달라붙는 기능성 티셔츠, 그리고 전문가용으로 보이는 고가의 등산화까지. 마치 히말라야 원정이라도 떠나는 사람처럼 요란스러웠습니다. 아니 영감, 산에 무슨 금맥이라도 발견했소? 뭔 놈의 옷가지들이 다 새 것이오. 돈이 어디서 나서 저런 걸 다 사들인데? 의아함을 감추지 못한 순심의 물음에 거울 앞에서 새로 산 등산, 모자를 이리저리 써보던 두만은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뭘 그런 걸 시시콜콜 다 묻고 그래. 다들 이렇게 입어. 산악회 사람들이랑 단체로 맞춘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오. 요즘 산에 가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야, 기본. 두만은 큰 소리를 쳤지만 순심은 어딘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단체로 맞춘 옷이라기엔 각기 다른 브랜드의 고가 제품들이었고 무엇보다 남편의 저런 번지르르한 모습은 낯설기 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은퇴 후 변변한 수입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 많은 등산용품을 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순심은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죠. 수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순심은 남편의 등산 가방에서 심심찮게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향긋한 라벤더 향이 나는 곱게 접힌 여성용 실크 손수건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슬쩍 떠보듯 물으니 산에서 어떤 부인이 흘린 걸 주워서 다음에 돌려주려고 넣어뒀다고 태연하게 둘러댔지만 순심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었죠. 또 언젠가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에서 발행된 2명분의 식사 영수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산악회에서는 늘 김밥에 막걸리 혹은 기껏해야 동네 백반집에서 해결한다던 남편의 말과는
전혀 다른 증거들이 속속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때마다 순심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별일 아닐 거야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순심의 마음을 가장 어지럽히는 것은 남편이 산에 갈 때마다 고집하는 그 해괴망측한 바지 스타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두만은 멀쩡한 등산 바지의 한쪽 바지단만을 둥둥 걷어 올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것도 꼭 오른쪽 다리만 말입니다. 처음에는 실수려니 아니면 산에서 풀이나 흙이 묻는 것을 피하려고 그러려니 혹은 유난히 더위를 많이 타는 오른쪽 다리만 시원하게 하려는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매번 반복되자 순심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영감, 그 바지는 왜 맨날 그렇게 한쪽만 걷어 올려요? 칠칠 맞아 보이기도 하고 영 보기 안 좋구먼요. 사람들이 웃겠어요. 보다 못한 순심이 어느 날 작정하고 한마디 하자 두만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버럭 역정을 냈습니다. 이 사람아, 남의 패션 감각을 뭘 안다고. 이러쿵 저러쿵 잔소리야. 이게 요즘 산악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최신 유행 스타일이라고. 한쪽만 이렇게 걷어 올리면 통풍도 잘 되고 활동하기도 얼마나 편한지 당신이 알기나 해?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시오. 두만은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며 오히려 순심을 무식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순심은 남편의 그 격한 반응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생 유행이라고는 담벼락에 붙은 광고지 한 장만큼도 신경 쓰지 않고 살던 남편이 갑자기 산악회 유행 스타일이라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한쪽만 걷어 올린 남편의 바지는 순심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의문부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도 순심은 어김없이 남편의 그 기이한 바지 차림이 눈앞에 어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저 바지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혹시 내가 모르는 어떤 신호라도 되는 걸까? 온갖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결국 순심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발소리를 죽여가며 남편의 등산 가방이 놓인 베란다로 향했죠. 가방은 현관문 바로 옆 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 내용물을 빨리 확인해 보라는 듯이 말입니다. 순심은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순간 퀴퀴한 땀 냄새와 함께 흙먼지가 뒤섞인 익숙하면서도 불쾌한 냄새가 순심의 코를 확 찔렀습니다. 가방 안은 예상대로 등산용 스틱과 반쯤 남은 물통, 땀에 절어 축축한 여벌 옷까지, 그리고 정체 모를 과자 부스러기 따위로 어지럽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순심은 미간을 찌푸리며 가방 안쪽 깊숙한 곳까지 샅샅이 손을 넣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면서도 부드러운 감촉의 물체가 잡혔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그것은 예쁜 리본으로 포장된 아담한 크기의 초콜릿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옆에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남편의 투박한 필체와는 전혀 다른 아기자기하고 동글동글한 글씨체로 쓰인 작은 쪽지 하나가 다소곳이 붙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 지난번 산행 때 정상에서 건네주신 따뜻한 격려 말씀 덕분에 얼마나 큰 힘이 났는지 몰라요.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이건 약소하지만 제 진심을 담은 작은 선물이에요. 부디 맛있게 드시고 다음 주 산행에서도 멋진 모습 기대하고 있을게요.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회장님의 영원한 산토끼 미에올림. 회장님의 영원한 산토끼 미에라니. 순심은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격렬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그저
평범한 회원인 줄 알았던 산악회에서 회장님이라는 거창한 직함으로 불린다는 사실도 금시초문이었지만 그보다 더 순심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산토끼 미애라는 정체불명의 여자였습니다. 쪽지에 담긴 노골적인 애정과 존경의 표현, 그리고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은 단순한 산악회 동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깊고 은밀한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순심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남편이 그저 고독을 달래고 건강을 위해 산에 다니는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끔찍한 예감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핥히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심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눈밑이 검게 변해 퀭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아침 식탁에 앉았습니다. 두만은 평소와 다름없이 거실 창가에 앉아 신문을 뒤적이며 숭늉을 마시고 있었죠. 그 태연자약한 모습에 순심은 속에서 천불이 이는 것을 느꼈지만 섣불리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물증이 부족했습니다. 순심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두만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영감, 어제 산행은 어떠셨어요? 날씨도 좋았다던데 힘들지는 않으셨고요? 요즘 부쩍 산에 열심히 다니시니 보기 좋네요. 두만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애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좋았어. 공기도 상쾌하고 사람들도 좋고 당신도 나이 더 먹기 전에 나랑 같이 산에 좀 다닙시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두만의 무심하고도 뻔뻔스러운 제안에 순심은 속으로 우라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호호, 저야 좋죠. 영감만 괜찮으시다면 다음에는 저도 한번 따라 나서 볼까요? 그런데 요즘 산악회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나오세요? 혹시 미애라는 분도 계시나요? 아주 열성적인 회원이라고 얼핏 들은 것 같아서요. 순심이 미애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신문을 들여다보던 두만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을 순심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만은 잠시 멈칫하더니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리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미애? 그런 이름 가진 사람이 있었나? 워낙 회원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기억 못해. 그나저나 오늘 반찬은 왜 이리 부실해? 먹을 게 하나도 없구먼. 두만은 황급히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떨리는 목소리는 순심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순심은 그 산토끼 미애라는 여자와 남편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남편이 그토록 고집하는 한쪽만 걷어올린 바지의 비밀을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아주 굳게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순심은 도저히 혼자서는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하나뿐인 딸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40살의 지연은 대기업에 다니는 커리어우먼으로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가진 든든한 딸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른 지연을 앉혀놓고 순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사실은 엄마가 요즘 내 아빠 때문에 속이 말이 아니다. 아무래도 내 아빠가 밖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 지연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네, 아빠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아빠가 뭘 어쨌는데요? 순심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남편의 값비싼 등산복부터 시작해서 한쪽만 걷어 올리는 기이한 바지 스타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얼마 전 남편의 가방에서 발견된 산토끼, 미애의 쪽지와 초콜릿 선물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지연의 표정은 점점 심각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순심이 불안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자 지연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윽고 지연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말씀을 듣고 보니 아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물증이라고 할 만한 건 없잖아요. 아빠가 정말 바람을 피우시는 거라면 뭔가 좀 더 결정적이고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섣불리 아빠를 다그치셨다가는 오히려 큰 싸움만 나고 엄마만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지연의 말은 냉정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순심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순심에게는 남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고 불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순심은 직감적으로 남편에게 자신과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 만한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순심은 남편 두만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더욱더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두만은 여전히 주말마다 어김없이 한쪽 바지를 걷어올린 채 산악회 모임에 나갔고 평일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산악회 사람들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하는 날이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특히 강미의 총무라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전에 없이 밝고 생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순심은 그 강미의 총무가 바로 산토끼 미애일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죠. 어느 토요일 아침 두만은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순심에게 다가와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에는 지리산으로 1박 2일 특별 산행을 가게 됐어. 우리 산악회에서 특별히 기획한 코스인데 아주 경치가 끝내준다고들 하더군. 그러니 주말 동안에는 나 찾지 마시오. 전화도 잘 안 터질 수 있으니까. 순심의 심장이 또다시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1박 2일 산행이라니. 그것도 특별한 코스라니. 불길한 예감이 순심의 머릿속을 검은 안개처럼 뒤덮었습니다. 필시 그 여자와 함께 가려는 수작일 거야. 순심은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최대한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두만에게 물었습니다. 어머, 정말 좋으시겠네요. 지리산 경치가 그렇게 아름답다면서요? 그런데 누구누구 같이 가시는 거예요? 혹시 그 산악회 총무라는 강미애 씨도 이번 산행에 같이 동행하나요? 순심이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진하게 묻자 두만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같이 가지. 총무니까 모든 행사에 필수로 참석해야 하는 거 아니겠소? 회원들. 대부분 다 같이 가는 거니까 괜한 걱정은 붙들어 매시오. 두만의 어색하기 짝이 없는 말투와 황급히 순심의 시선을 피하는 모습은 오히려 순심의 의심에 더욱더 불을 지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심은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 이 불안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아무래도 내 아빠가 이번에는 단단히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주말에 글쎄 1박 2일로 지리산 특별 산행을 간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느낌이 너무 안 좋아. 그 강미애라는 여자도 당연히 같이 간다고 하더라.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그냥 산악회에서 단체로 가는 정기 산행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 그렇게 미리부터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다 엄마만 병나시겠어요. 제가 정 걱정되시면 이번에는 정말로 아빠 몰래 차에 위치 추적 어플이라도 한번 깔아볼까요? 아니면 흥신소라도 알아봐 드릴까요? 순심은 지연의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불법적이거나 뒷골목스러운 방법까지 동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더러운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순심은 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지연아. 이번에는 엄마가 직접 알아볼 거야. 내 아빠가 대체 어디서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결전의 토요일 아침, 두만은 동이 트기도 전부터 일어나 부산을 떨며 산행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른쪽 바짓단을 정성스럽게 걷어 올리고 머리에는 책 넓은 등산모를, 얼굴에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낀 채 누가 보면 히말라야라도 정복하러 가는 사람처럼 완벽하게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순심은 그런 남편의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얄미운 뒷모습을 차가운 눈빛으로 물끄러미 바라보며 조용히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두만이 다녀오겠소. 라는 말과 함께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순심도 미리 준비해둔 옷가지로 재빨리 갈아입고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시장 갈 때나 입는 수수한 옷차림에 얼굴을 최대한 가릴 수 있는 챙이, 아주 넓은 모자와 커다란 선글라스도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그리고 지갑과 휴대폰만 작은 가방에 챙겨 넣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곧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두만이 산악회 회원들과 늘 모이는 집결 장소인 시내 공원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두만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넓은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산악회 관광버스 같은 것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인원이 다 떠난 후였던 것이죠. 순심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텅 빈 주차장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싶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평생을 의심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순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남편이 말한 지리산 산행 자체가 전부 거짓말일 수도 있어. 어쩌면 다른 곳으로 간 것일지도 몰라. 순심은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아무래도 내 아빠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것 같다. 방금 집결 장소에 와봤는데 아무도 없어. 내 아빠도 없고 산악회 버스도 없고 혹시 모르니까 내 아빠 차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 좀 지금 당장 확인해 줄 수 있겠니? 오늘 아침 거로. 지연은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았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지금 바로 아빠 차로 가서 블랙박스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순심에게는 1분 1초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지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잔뜩 떨리고 있었고 분노와 깊은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방금 블랙박스 확인했는데. 아빠 지리산으로 간 거 아니었어요. 시내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수석에서 어떤 젊은 여자가 내리는데 아무리 봐도 그 강미애라는 여자 같아요. 엄마, 어떡해요, 흐엉. 지연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순심은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호텔이라니. 그것도 젊은 여자와 단둘이서 대낮에 호텔이라니. 순심의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었던 남편에 대한 처절한 배신감과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어 올라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일단 너무 놀라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바로 그 파라다이스 호텔로 가볼게요. 엄마는 절대 오지 마시고 집에서 꼼짝 말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셨죠? 제가 모든 상황 파악해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지연의 애타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지만 순심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순심의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린 잿더미처럼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멍하니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순심은 자신도 모르게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홀린 사람처럼 택시를 잡아타고 딸이 말한 그 파라다이스 호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복수심과 불타는 증오심이 순심의 눈을 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 이놈의 영감탱이와 그 요망한 계집년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리라. 파라다이스 호텔 로비에 도착한 순심은 때마침 그곳에 먼저 도착해 서성이던 딸 지연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질겁하며 당황했지만 이내 순심의 살기등등한 눈빛을 보고는 두려움에 질려 순심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엄마가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위험하게 왜 따라오셨어요? 됐다. 내 아빠, 그 인간 지금 몇 호실에 있는지 알아냈느냐? 순심의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단호한 물음에 지연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프런트에서는 개인정보라며 절대 안 알려줘요. 지금 아빠 차만 지하주차장에 있는 거 확인했어요. 엄마, 제발 우리 그냥 돌아가요. 여기서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 지연이 순심을 설득하며 돌아서려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로비 중앙에 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열리며 그 안에서 박두만과 강미애가 서로의 허리에 팔을 감은 채 누가 봐도 연인처럼 다정한 모습으로 웃으며 걸어 나오는 것이 순심의 시야에 정확히 포착되었습니다. 박두만은 여전히 아침에 집을 나설 때처럼 한쪽 바지를 보기 좋게 걷어 올린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강미애는 마치 값비싼 모피 코트처럼 두만의 팔에 온몸을 착 달라붙어 밀착시킨 채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교태를 한껏 부리고 있었죠. 그 파렴치하고도 역겨운 장면을 목격한 순간 순심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이 천하의 몹쓸 인간아. 순심의 평생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날카롭고도 처절한 외침이 호텔 로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박두만과 강미애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화들짝 놀라며 순심을 돌아보았습니다. 박두만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고 방금 전까지 웃음꽃을 피우던 강미애의 얼굴에서는 당황과 경악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박두만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말을 더듬으며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순심은 그 꼴을 보자 더욱더 이글거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두 사람에게 맹수처럼 성큼성큼 다가가 눈 깜짝할 사이에 강미애의 길게 늘어뜨린 머리채를 인정사정 없이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이 천하의 불효시 같은 년, 쳐 죽일 년, 내가 감히 순진한 내 남편을 홀려서 이딴 더러운 짓거리를 벌여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 처먹은 수작이야. 야, 아야, 이거 나요. 미쳤어요, 이 아줌마가. 강미애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고 순심은 그런 강미애를 조금도 봐주지 않고 인정사정 없이 몰아붙였습니다. 머리채를 잡힌 채 질질 끌려다니는 강미애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순식간에 파라다이스 호텔 로비는 난장판이 되었고 주변에 있던 호텔 투숙객들과 직원들은 모두 경악하며 이 갑작스러운 소동을 구경하고 있었죠. 딸 지연이 황급히 달려와 울면서 순심을 말렸지만 이미 눈이 뒤집힐 대로 뒤집힌 순심을 막을 힘은 그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엄마, 제발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정말 큰일 나요. 경찰 온단 말이에요. 이거 나라, 지연아. 오늘은 이 요망한 년이랑 내 아비 그 몹쓸 인간이랑 여기서 다 같이 끝장을 보고 말 테다. 박두만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그저 여보, 제발 진정해. 다 오해야. 이건 정말 오해야.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두만의 그 어설픈 오해라는 변명은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는 순심의 분노라는 불난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한바탕 격렬한 육탄전과 고성이 오고 간 끝에 호텔 보안 요원들이 쏜살같이 달려와 겨우겨우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순심은 잔뜩 헝클어진 머리와 옷매무새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두만과 강미애를 살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고 박두만과 강미애는 잔뜩 겁에 질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 지연은 극도의 창피함과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안쓰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엉망진창이 된 몰골로 집에 돌아온 순심과 박두만 사이에는 칼날 같은 침묵과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돌았습니다. 순심은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보따리 하나를 꺼내와 박두만 앞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순심이 몰래 모아온 박두만의 불륜 증거들, 산토끼 미애의 애정 어린 쪽지와 초콜릿 선물, 강남 고급 한정식집의 영수증, 그리고 오늘 낮 호텔 로비에서 찍힌 박두만과 강미애의 파렴치한 모습이 담긴 사진들까지 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래도 오해라고 발뺌할 텐가. 이 뻔뻔하고도 더러운 인간아. 평생 나 하나만 바라보고 나 하나만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다던 그 숱한 맹세들 벌써 다 까마귀 고기로 바꿔 먹었느냐 말이다. 박두만은 산더미처럼 쌓인 증거들 앞에서 그제야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회한과 절망의 빛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여보, 내가 정말 당신과 지연이에게 씻을 수 없는 죽을 죄를 지었어. 죽을 죄? 그래, 죽을 죄 맞다. 당신은 오늘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송두리째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내 평생 당신 하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내 순수한 믿음과 기대를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아버렸다고. 순심의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에 박두만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가증스럽고 위선적으로 보여 순심은 더욱더 치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심은 밤새 뜬 눈으로 고민한 끝에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딸 지연과 함께 시내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순심은 변호사에게
박두만과의 이혼 소송 진행과 함께 그 요망한 강미애에게는 자신의 가정을 파탄낸 책임을 물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순심이 내민 명백한 증거들을 검토한 후 승소를 확신하며 소송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소송은 순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박두만과 강미애의 불륜 증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명백했고, 특히 박두만이 황혼 남성산악회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한쪽 바지를 걷어 올리는 바지 암호를 통해 다른 여러 여성 회원들에게도 의도적으로 추파를 던지며 부적절한 접근을 시도했다는 추악한 정황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박두만은 법적인 처벌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한때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황혼 남성산악회는 회원들의 거센 비난과 항의 속에 결국 강제 해체되었고, 박두만은 평생을 바쳐 쌓아왔다고 자부했던 체면과 명예,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고 말았습니다. 요망했던 강미애 역시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거액의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되었으며, 그녀의 추악한 실체가 온 동네에 소문이 나면서 결국 살던 동네를 떠나 야반도주하듯 사라졌다는 후문이 들려왔습니다. 이혼 후 순심은 한동안 깊은 슬픔과 배신감, 그리고 허탈감에 휩싸여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해 온 동반자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은 순심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곁에서 헌신적으로 어머니를 위로하고 격려해준 딸 지연의 따뜻한 사랑 덕분에 순심은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순심은 그동안 남편과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찬찬히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나서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순심은 그동안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미뤄왔던 시니어 모델 워킹 강좌에 용기를 내어 등록했고, 평소 꼭 한번 배워보고 싶었던 DSLR 카메라 사진 강좌도 신청해서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 속에서 순심의 얼굴에는 점차 예전의 밝은 웃음과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순심은 딸 지연과 함께 주말마다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추악한 배신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산에서 순심은 지난날의 아픈 기억들을 하나씩 떠나보내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눈부시게 맑고 청명한 가을날, 사랑하는 딸 지연과 함께 울긋불긋 오색 단풍이 곱게 물든 아름다운 산길을 오르던 순심은 정상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연이 덕분에 엄마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네. 이제야 알겠다, 지연아. 내 인생의 진짜 등산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야. 순심의 얼굴에는 과거의 어둡고 아팠던 그늘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삶에 대한 벅찬 기대와 가슴 뛰는 설렘만이 가득했죠. 한때는 남편의 배신이라는 거칠고도 매서운 폭풍우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 깊은 절망에 빠졌었지만, 순심은 그 모진 시련을 당당하게 이겨내고 이전보다 더욱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자기 자신을 찾아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순심의 가슴 뛰는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그 찬란하고도 아름다운 정상을 향해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